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안에 의료수사팀이라는 그 별도의 팀이 있어요. 그 팀의 그 형사분이 우연히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 제보자가 근무했던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사망했다. 뭐야? 수도권의 한 유명한 종합병원 산부인과에 위급한 산모가 도착했습니다. 도착할 때부터 엄청 고통스러워하면서 배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당시 뱃속의 아이가 27주였고요. 아이 건강엔 큰 문제가 없었대요. 근데 아기가 갑자기 많이 내려온 거예요. 제왕절개 수술이 시작이 됐고 아이는 이제 꺼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요? 아까 분명히 아이 괜찮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아, 이건 뭔가 있다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 와. 왜냐하면 아이의 뇌 초음파를 찍었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초음파. 그런데 기록상 그런 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소아과, 그 산부인과에 속한 의료진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좀처럼 입을 열진 않았습니다. 수상하다. 이 사람들 휴대폰을 한번 봐야겠다. 맞아요. 그치. 바로 압수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아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핸드폰 보면은 내가 몰랐던 의료 사고까지 막 나올 것 같아. 그 관련 없는 것도 보세요. 관련 없는 건 영장에서 제외됩니다. 내가 보려고 안 해도 보이잖아요. 압수를 못하죠. 내가 갖고 있는 내 핸드폰을 압수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하시는데 원래는 핸드폰 내에 들어있는 그 해당 사건에 관련된 내용만 압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저희들이 이미 제출을 받아서 그 내용을 복구를 하고 해당되는 것만 저희들이 압수를 하고 핸드폰은 다시 돌려드리는 겁니다. 당시 경찰은 산부인과와 소아과의 의사와 전공의 그리고 간호사들의 휴대폰을 압수했고 서울경찰청 디지털 포렌식계에 포렌식을 의뢰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났다면 급하게 문자를 주고받았을 거고 그때 거기에 정황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거라고 봤던 거죠. 근데 이미 증거가 될 만한 데이터를 싹 다 지우지 않았을까요? 그거 어떻게 찾아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처음엔 역시 이상한 문자가 전혀 없었고요. 혹시 지웠을지도 모를 문자를 찾기 위해서 포렌식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포렌식? 실수로 데이터 같은 거 지우고 그랬을 때 전 찾고 싶어도 못 찾겠던데.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정상적인 접근을 해서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네. 휴대폰 문자나 메신저 프로그램에 삭제된 메시지는 사실상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실제 데이터는 존재는 하고 있는데 삭제되었다고 표시만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해당 메시지가 잘 저장되어 있음에도 휴대폰 사용자한테만 보여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포렌식을 통해서 저장된 값을 추출해내고 그것을 잘 해석하기만 하면은 삭제된 메시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알려드리면은 문자 기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용자 편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능들에 의해서 메시지가 별도로 저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특정 메시지가 원본 파일에서 완전히 삭제가 되더라도 포렌식을 통해서 다른 곳에 위치한 그 메시지를 읽음으로써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특정 메시지에 대한 삭제 명령이 이제 내려질 텐데 그 명령이 원본 파일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아주 일시적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당하는 임시 데이터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는 포렌식을 통해서 복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다양하네, 방법이.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휴대폰 잠겨 있을 때 되게 궁금해요. 그 푸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잠금 설정 돼 있을 때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없으면 사실 말짱 도는 거 아닌가요? 아이폰 써야 되나요? 아이폰 써야 되나요? 에이. 아이폰이 확실히 더 어렵긴 합니다. 근데 아이폰도 그렇게 안 된대. 결국은 나온다. 하지만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는 법입니다. 아니, 좀 늦게 드러나길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포렌식을 통해서 디지털 증거를 복구하고 분석하려면은 우선 휴대폰의 잠금 해제를 하지 않고는 사실상 유의미한 데이터를 전혀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휴대폰들은 잠금 해제를 여러 번 실패하는 그쵸. 경우에 초기화가 될 정도로 맞아요. 보안이 아주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패스코드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없고요. 최근에는 국외의 극히 일부 업체에서 해킹을 통해서 보안에 취약한 부분을 찾아냈고 이를 이용해서 패스코드를 무차별적으로 대입하는 그와 같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을 도입을 해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모든 기종 휴대폰에는 적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된다 하더라도 시간도 상당히 오래 소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패스코드를 알아내가지고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해야만이 저장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진짜 뭐 하긴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네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네, 이 사건에서 그럼 이 어떤 문자들이 드러났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미 지워진 문자도 복구를 해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문자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뭐야? 뇌초음파 관련 기록 삭제를 요청을 하는 그런 문자들이 이제 나온 겁니다. 의사가 산모 뱃속에 양손을 넣어가지고 아기를 꺼냈고 전공의가 아기를 바구니형 그 인큐베이터로 옮기려던 그 이제 이동하는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그 전공의가 악하는 소리와 함께 진짜? 애를 같이? 들은 상태에서 네, 애를 같이 안고 있는 넘어진 상태에서 같이 넘어진 거죠. 근데 그때 이 수간 의사가 그 의료진들한테 이제 손가락을 딱 입에 갖다 대요. 조용히 쉿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원무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부원장까지 그냥 뭐 모두 다 짜고 그러네. 덮어버린 겁니다. 문자를 보면 증거 없애려고 바로 병원에서 화장을 했잖아요. 아기 부모는 병원 의사들에게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서 급격히 상태가 나빠졌고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다 원인 불명의 병으로 죽었다. 뭐 이렇게 들었으니까 미숙아로 태어났으니까 부모도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아니 너무 나 지금 충격이야. 이 부모 엄마라서 그래. 아니 부모 돌았을 것 같아 진짜로. 그거 알면. 꽁꽁 덮고 감추고 쉬쉬하고 막 나는 몰라요 이랬었는데 결국에는 사건의 모든 내막이 전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이제 그제서야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기를 떨어뜨렸다는 그 사실만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떨어뜨린 걸로 아이가 사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로 아마 이제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역시. 근데 문제는 이 병원 의사들이 아기의 사망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부검도 없이 아기의 시신을 이제 화장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시신도 없지 부검도 없었지 이렇게 되면 사인 밝히는 건 솔직히 어렵잖아요. 뭐 떨어뜨린 건 맞지만 그 떨어뜨린 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직접적인 연관관계 없다고 얘기를 하면 사망 원인을 밝히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아마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있을 겁니다. 예. 법정 싸움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유성호 교수님께서 당시 법정에 서서 증언까지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 사건처럼 시신이 없고 또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엔 의료사고에 의한 사망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가 더욱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주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질병과 외상이 둘 다 있다면 만약에 네. 질병도 있다고 하더라도 네.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사망에 관여했다면 외상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저희 법의학뿐만 아니라 의학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험도 있고 원리 원칙에 따라 증언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어렵지 않게 할 거다. 그렇죠. 법전 증언을 했는데 그래도 엄청 시달렸습니다. 뭐 네. 그 변호사분들이 좀 곤란한 질문도 많이 하세요. 신뢰도를 좀 깎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당신이 그거 봤어?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말문이 지금 딱 막힐 것 같아. 그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별걸 다 막 그래서 디테일로 신빙성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전체를 부정하는 형태. 네, 그렇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사망한 아기가 임신 7개월, 29주에 태어난 초미숙아였고 태반 조기박리. 이 태반 조기박리라는 건 태반이 엄마의 자궁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래서 좀 위험했고 또 아이가 태변, 자궁 내에 들어있는 그 양수 안에 있는 아이의 그 내용물, 대장 내용물을 흡입하면서 호흡곤란 증후군이라는 것 때문에 장기 내 출혈이 유발되었고 혈관 내 응고장애가 있어서 대량 출혈로 사망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사망의 종류라는 거예요. 네. 병사로 이렇게 딱 체크한 거 보면 아이가 갑자기 출혈이 많이 생겨서 병으로 사망했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증언 준비하는 거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는 사진이 그 아기의 뇌 초음파 사진입니다. 제가 낙상 사고가 아이의 사망 원인이었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었던 여러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우선 두부혈종 위에 인접한 작은 경막의 출혈. 보이시면 저 화살표가 뇌 바깥에 있는 막의 바깥쪽에 출혈이 고인 건데 이건 머리뼈 골절과 거의 항상 동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양측 뇌실막하 출혈이라고 해서 뇌실의 안쪽, 뇌실이라는 건 뇌 안쪽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방이거든요. 그 방 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점처럼 보이는 게 출혈이고 또 그 주변부에 백색질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뇌에. 거기도 약간의 손상을 입은 흔적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머리뼈가 깨졌죠. 거기다가 머리뼈 아래 그 두피하 출혈, 그 위에 두피하 출혈이 있고 또 머리뼈가 깨진 것 때문에 뇌 속에서 경막 외 출혈이라는 게 생겼죠. 거기다가 뇌 깊숙한 곳에 뇌실막하 출혈이 있고 그 뇌실막하 출혈에 또 뇌에 하얗게 생긴 백질이란 부분이 손상이 있다. 이건 결국은 추락에 의해서 낙상 사고로 인해서 아이의 머리에 분명히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얘기를 들었을 땐 이미 뭐 저희도 이게 낙상 사고와 관련됐다 사망이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계속 병원은 미숙아였다. 문제가 있었다. 이게 계속 우기는 것 같네요. 근데 병원 측에서 제시한 사인이 실제 아기의 사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보려면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진을 봤을 때 예를 들어 폐 사진을 보거나 다른 부위의 사진을 봤을 때는 이렇게 이 아이가 뭐 호흡곤란 증후군이 있거나 아니면 태변을 흡입해서 대량 출혈이 생길 만한 폐혈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근거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원에서는 아기가 미숙아 때문에 사망했는데 그 미숙아 때문에 사망했다는 근거는 없고 아기는 떨어뜨렸다고 처음에 주장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떨어뜨렸다고 나중에 주장했는데 떨어뜨린 것 때문에 생긴 뇌 손상이 있고 근데 아이는 미숙아지만 일찍 사망했고 그렇다면 이런 외상이 아이에게 사망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그렇게 얘기할 만한 의사가 있을까요? 또 저희가 사망한 아기의 산전 초음파 사진으로 아기의 발육 상태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았는데요. 엉덩이뼈 외에는 발육 상태가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미숙아였지만 건강 상태엔 큰 이상이 없다는 거였죠. 더구나 낙상 사고로 인한 골절과 출혈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미숙아라 유중한 상태였다. 뭐 이런 병원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입니다. 재판부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엔 판사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검사 결과를 숨기고 사망 진단서까지 허위로 작성한 행위 자체가 이들에게 의료과실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셈이니까요. 1심 재판부는요, 아기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두개골 골절과 경막의 출혈 등이 이 아기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증거인멸 범행은 심각한 범죄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부인과 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요 징역 2년 실형과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고 증거인멸을 함께 공모했던 병원 부원장에게도 징역 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직접적으로 떨어뜨렸던 그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은폐가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죠. 일반 국민들이 의료진에 가지는 신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저버리는 배반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결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들이 이제 의료사고 관련돼서 이제 그 소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입증할 책임을 본인이 걸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저 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의료사건 같은 경우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사고라는 답답한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경찰 의료수사팀이라는 곳이 있으니 함께 고민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